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이어서 군사경찰이 얼마나 황당한 대응을 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건은 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경찰 단장이 4차례에 걸쳐 이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제보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한마디로 주장을 했지만 국방부에서 이를 뭉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부 자체 조사 혹은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호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인데요.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네, 파주 헤이리에서 네.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 슬로건은 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이고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되면 이 촛불 시민들과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특히 이제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 그리고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을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여성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 고지에 오른 바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부터 2년간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에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참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죠. 네네. 그나저나 왜 파주를 가신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저 진짜 궁금했어요. 네, 왜 파주를 가셨는지. 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대면이니까 그냥 멀리 가신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마 그 남북 관계 메시지도 그런 나왔었는데 메시지까지? 아마 네. 좀 파주가 지금 남북 그 교류 협력의 좀 상징이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가신 거 아닌가라고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물어보도록 네. 할게요. 추미애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추나땡? 네. 추미애 전 장관 나오면 땡큐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대선 가도에 같이 이제 뛰어들게 된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 있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았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 여권 내에서 1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인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의 마음 속에서 추미애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또는 측은지심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호흡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하나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이런 지금 얘기하는 뭐 다시 한 번 더 추윤 갈등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대선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 추미애 장관은 다독이는 지지자들과 함께 선출된 민주당 지지자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좀 종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확실하게 그 어떤 지지나 혹은 비판 이게 굉장히 크게 엇갈리는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죠? 네, 반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야 뭐 당연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이 정도가 지금 경선 연기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분이 더 계신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은 뭐 공허한 논쟁이라고 공허한 그렇게까지 논쟁이다.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의총하고 그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열겠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25일 날 지도부가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도부 내부에서는 뭐 다수가 경선을 그냥 일정대로 가자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 특히 뭐 어제 이제 JTBC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당원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 경선을 그냥 일정대로 가자라는 결론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분위기이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내기에는 좀 지도부 입장에서도 뭐 아무래도 좀 최대한 좀 갈등을 좀 그 추스르고 가야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며칠 더 미루고 또 이제 의견을 좀 수렴하는 좀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숨고르기. 네. 네.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내고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은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빠르게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흥행이 되고 그 흥행이 돼서 선출된 후보가 바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네. 특히나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했다가 중도로 나온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원칙을 지키자 연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몰아섰냐면 연기하지 말자고 하면 이재명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얘기가 되버렸거든요. 이게 오래 끌면 흑백 논리처럼. 결국은 네. 2016년 새누리당 공천처럼 진박간별 네. 이런 얘기가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감정과 실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레이밍이 돼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민주당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네. 민주당에게 원한 것이 경선 연기인지 쇄신된 정책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 당규에 있는 거고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이제 변경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송 대표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서도 또 결정을 못 내리면 그것도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금요일 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야권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분 성함을 언급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몰랐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야권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였던 네. 야권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분류하는 게 맞겠죠. 야권으로 분류했을 때 유의미한 득표율을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전 총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뒤를 이어서 2위로 올라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뭐 이준석 대표의 효과인지 네네. 아니면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시간을 끌고 엑스파일도 나오고 안 좋다고 같은 진영 내에서 어떤 평론가가 얘기를 하면 우리도 사실 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것인가?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까지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후보에게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설문조사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각 당별로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그 사람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선출됐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을 따로 떼서 본다면은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여야 섞어서 물어봤을 적에는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숫자를 득하지 못했었는데 한 자릿수. 네. 근데 이번에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 후보 조사 이것만 따로 봤을 적에는 윤 총장이 1위, 2위가 이제 두 자릿수 정말 오랜만인 거예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홍준표 이런 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윤석열 엑스파일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플랜 B 얘기도 나오고 그러자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또 확 뜨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네, 뭐 최재형 원장이 뭐 본인 스스로 이 논란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어쨌든 국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조만간. 네, 네. 사실 감사원장이라는 지위가 굉장히 좀 엄중하죠. 엄중한 네네. 자리이고 또 정치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기울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
그 감사원의 이제 그 설립 목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 직원들도 이거 너무 좀 감사원의 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네,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최재형 원장이 이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한 거는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이 사정기관장이 또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질문에도 이 다양한 판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권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참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의 부친이 이제 최영섭 그 예비역 해군 네. 대령이신데 그러시죠. 네. 네, 이 부친께서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좀 아사리판 그쪽에 이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친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네, 근데 역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대선 출마에 좀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오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랬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위원장이 부친으로부터 굉장히 좀 국가에 대한 그런 그 국가관을 이렇게 뭐 받았다, 뭐 이렇게 좋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강직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아버지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제 그 인터뷰에서 뭐 개헌 얘기도 하고 뭐 내각제 얘기, 개헌 얘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뭐 결론은 최재형 감사원장만이 알 텐데 어쨌든 내부에서 그 이제 직원들이죠. 이건 진짜 아니다. 여러 네. 가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든 저는 안 되든 굉장히 간에. 그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느껴지는데 네. 부친이 뭐 아사리판이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정치가 청정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죠. 네. 이거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 네. 감사원장 인사말이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직접 쓴 건데 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살피는 기관이다라고 본인이 써놨는데 지금 이걸 넘어서서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문 남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JTBC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상대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시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죠. 보고 황당하단 말 이상, 그러니까 그 단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단어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딸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 기사는 21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 이틀 됐는데 그러니까 20대 여성하고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이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에 이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고 조선일보가 이제 사회 기사로 이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진이 아니라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갔는데 그 이 일러스트가 뭐냐면 과거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 서민 교수의 칼럼 네.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 사용된 일러스트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가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그린 일러스트였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 3인조 혼성 절도단 기사에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그 일러스트를 가족을 암시하는 네. 그 일러스트가 지금 사용된 상황입니다. 그 사진이 네. 이제 정확하게 그 사진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그 찍힌 사진과 일러스트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저도 때문에- 봤는데 네. 황당할 정도더라고요. 네. 이 기사도 당연히 일러스트가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SNS, 페이스북,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 이제 1급 비서관이 임명됐는데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예 0.5급도 하나 만들지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0.5가 어떤 뜻이냐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전체적으로 데스킹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다. 이 책임과 처벌을 촉구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노조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네, 언론노조가 사실 이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이제 성명을 내는 경우도 사실 좀 드물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암시하는 게 일러스트를 쓴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또 조선일보가 좀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악의적인 이미지 편집은 선을 넘어도 한창 넘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또 이런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네. 이렇게 인격 살인을 해놓고 그냥 실수 사과문 한 줄 올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과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 거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모른 채 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 사과문이. 이제 네네.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조국 딸인데 의사 고시 후에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당 사실이 아니었죠. 조간 이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아서 부정확한 기사였다. 피해를 입은 조민 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독 조 전 장관에게 가혹하고 악의적인 이런 오보들이 쏟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정도로 빈번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실수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연 실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조선일보의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그 CMS라고 하는데 네. 언론사가 기사를 올리고 또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뭐 사진을 붙이고 그런 시스템들을 CMS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 CM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보통 이제 그 언론사 내부에서 사진을 찾을 때도 이 사진이 어떤 기사에 붙어 있는지 정도는 보고 다운을 받고 다시 다 보죠. 사진하고 일러스트 이거 보고 밑에 그 사진 설명 같은 경우도 다 네네. 꼼꼼히 보죠. 그게 데스킹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이제 올리기 마련인데, 일단 뭐 여기서부터 뭐 게이트키핑 첫 번째가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네. 그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큰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사를 그 온라인에 올릴 때는 네. 게이트키핑 없이 기자들이 바로 올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속보 전쟁을 그러니까 속보도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 게이트키핑이 안 되면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이트키핑을 좀 확실하게, 아무리 좀 급하고 하더라도 이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언론의 좀 생명이라고 좀 보는데,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자질 부족에 가까운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으로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떠나서 이건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범죄죠. 오늘 언론 노조가 밝힌 것처럼 이게 정말 그 독자로서 그냥 신문을 보는 독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상습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또 한 명의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또 누굽니까? 네, 일단 최근 5년 동안 인터넷으로 이제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26세 최찬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계 SNS 계정 30개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의 아동 청소년 총 65명을 유혹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영상, 사진 등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만 11세에서 만 13세 남자 아이들,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속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최찬욱이 SNS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SNS를 통해서 이 남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뭐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뭐 만나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네네. 유혹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알몸 사진을 보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왔던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 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은 일단 좀 접어둬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면은 이분들이 신고를 계속 못 하거든요. 못해요. 네. 신고를 계속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가해, 3차 가해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네. 뭐 사진을 보내주건 말건 뭐 그건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닌데, 어쨌든 이 가해자에 대한 비난에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얼굴 이름 전혀 알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또 한 명의 신상이 공개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보는 수요 탐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소개해드릴게요. 뉴스타파의 신문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기자를 참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뉴스타파 개인적으로 팬심이 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어려운 주제들인데 네. 그 어려운 주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그 윤석열 엑스파일 네. 굉장히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게요. 또 기자들은 또 발빠르게 그 입수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네. 그 어제 좀 돌아다니던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고 목차와 첫 장 정도만 나와 있는 그 파일이 어제 좀 기자들 사이 돌았어요. 네네. 그거만 봤습니다. 아, 목차만 읽어봤습니다. 목차만. 예. 목차만 해도 그렇게 예. 여러 장이 나옵니까? 굉장히 리스트가 긴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그 X 파일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한 20장 정도에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엑스파일이 맞다면 네. 내용이 뭐 좀 부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실할 수도 있겠다.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내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차의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예. 그런데 그 이제 목차만 보면은 이게 네. 뉘앙스라는 게 예. 이게 검증용인지 아니면 예. 검증을 더 지나서 비방용인지 이제 약간 그 기자로서의 감이 있잖아요. 예. 그 느낌적 느낌은 어떠셨어요? 단순 검증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정치적인 비방의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아,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그 윤석열 총장의 이 대권에 대한 도전을 잠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목에 네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엑스파일이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버전이 뭐 4월용, 6월용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예,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떠도는 것이 예. 서로 좀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버전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윤석열 예. 전 총장 얘기는 뭐 계속 대권 주자로서 나오지만 그 가족 얘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특히 예. 이제 장모 관련해서 장모 최모 씨 예.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오늘은 그 많은 가운데 한 두세 가지만 좀 줄여서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윤 전 총장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 네.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경찰이 예. 지금 내린 겁니다. 예. 이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건데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찰의 발표를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을 좀 짚어보면 그 이른바 양주의 추모공원 탈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 사건의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이 노덕봉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사건을 수사를 의뢰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건을 고소하면서 전혀 별개의 사건인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같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고발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서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온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노덕봉 씨 본인의 사건이에요. 그 추모공원 관련 추모공원 관련 사건.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장모가 혐의 없다라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린 거고 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 근데 오늘 기사 제목들만 보면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구분해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혐의 네. 없음으로 결론 내리지? 이런 의문이 들게끔 많은 제목 기사들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걸 팔로우를 했던 기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예. 그 팔로우를 못했던 기자들은 이제 사건들이 너무 여러 개가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섞여 있고 이래서 네, 쓰면서도 모르는 기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기사 다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쓴 걸 다 베껴 쓴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민보 예. 기자한테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본 건데 지금 네. 그 잔고 증명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재판 과정에서 장모 최모 씨가 증인을 네. 추적을 해서 그렇죠. 자신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예. 인정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성남 도촌동의 땅에. 네네. 그래서 그 땅을 한 40억을 주고 사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100억도 넘게 팔았는데 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안 씨가 서로 고소를 한 거예요. 당시 고소의 결과는 안 씨만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오래전 재판에서 네네. 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을 시인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검찰이
안 씨를 기소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 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재판 중에 인지하고 그것을 기소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죠.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거고요. 네. 작년에 이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은 그러면 1심 재판 하고 있는 건가요? 1심 재판 1심 중입니다. 재판 예. 중. 올 연말쯤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연말까지 갑니까 또 계속? 예. 이게 작년 증인들이 시작했으니까. 많아요. 예. 이 지난 2013년 네. 동업자 안모 씨와 최 씨가 이제 서로 맞고소한 건데 당시 예. 안모 씨만 구속이 됐고 그렇습니다. 처벌받았고 예. 실형 살고 나왔어요. 실형 살고 예. 나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장모 최 씨는 예.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 위조했어 인정했는데도 어떻게 그냥 풀려난 상황. 그렇죠. 당시에 예. 네, 그 초반에. 당시에 그걸 왜 위조했냐면 그 땅을 공매로를 통해 받으려고 네. 이제 계약금을 걸었어요. 네.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잔금을 못 대서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취소된 게 우리가 돈이 없어 취소된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사정 때문이다라면서 재판을 걸어서 그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어요. 아, 네네네. 그러려면 내가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사람 입증해야 되니까 그걸 위조를 해서 재판에 제출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뭐 그냥 넘어간 게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이나 어렵네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그때 최 씨를 수사한 건 아니고 안 씨를 수사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새롭게 범죄를 인지해서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예. 이게 일방적인 어떤 예. 고소 사건이나 이런 거라면은 네. 뭐 그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최 씨와 안 씨가 당시에 서로 맞고소했던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안 씨만 구속되고 최 씨는 어쨌든 빠져나왔어요. 무혐의 예, 당시에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이상합니다. 네, 같은 검찰이 수사해서 이번 또 기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몇 년 만에.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 재판. 이건 또 네,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 별개 사건이죠. 네. 여기서도 2015년 재판을 받았는데 네. 당시 다른 동업자들은 다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예. 그 동업자들이 그때 한 3명인가 있었나요? 4명, 그러니까 최 씨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중에 이제 3명 다른 동업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유죄 선고를 예. 받았는데 그때 장모 최 씨만 무혐의로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다는 예. 의혹인데 이 사건도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네.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의료법인이나 네. 의사만 설립을 할 수 있고 네. 비영리 형태로 운영이 돼야 돼요. 네. 영리병원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실제로는 의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개입한 것처럼 해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요양원을 만든 거예요. 이 의료법인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리병원을 만든 거죠. 그러네요. 네. 여기에 이제 최 씨가 처음에 2억 원을 투자했고 이제 5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공동이사장이었는데 최 씨와 다른 사람 네. 2명이 이사장이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이 병원이 문제가 있는 병원이다라고 음. 수사를 해서 네. 나머지 3명을 다 유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최 씨는 빠져나갔죠. 근데 어떻게 빠져나갔냐? 네.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에 네. 최 씨가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음. 나는 이 병원 운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네. 각서, 책임 면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요. 공동 그 이사장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찰에 제출하면서 네. 빠져나갔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도 참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인 간에 개인 간에 나는 법적인 책임 없어. 그럼 각서라는 게 존재할 네. 수 있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이걸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다음 달 2일 선고를 한다는 게 이제 지금 이 재판 사건입니다. 얘기하시는 이 거잖아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 5월 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예. 했고 예. 다음 달 2일이 분기점이다 이제 네.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맞습니다. 1심 선고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3명 그 하여튼 동업자들은 다 유죄 선고를 받았고 뭐 예. 구속된 사람도 있었. 네. 실형도 살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난해 4월이었습니까?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예.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 예.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네, 하는데 그 뒤로 어떤 언론 건지요?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재판 네.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한 가지가 우리는 이 장모 최 씨가 2억 원만 투자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장모 최 씨가 소유한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네. 채무자가 그 의료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네. 아, 네. 내 건물인데 네. 다른 사람이 내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간 상황인 거죠.
많이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건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실제 이제 장모가 네. 운영에 주체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하나가 새롭게 보도가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윤 총장의 부인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윤 네. 총장의 동서죠. 네. 그러니까 최 씨의 또 다른 사위. 또 다른 사위. 네.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를 했다. 아, 근무. 네. 행정원장을 지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군요. 네. 최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고 병원 운영에 실제로 개입을 해서 자기 사위를 꽂아 넣을 정도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네. 정황이 하나 나왔고 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책임 면제 각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 네. 책임 면제 각서를 지금까지 써줬다고 알려진 그 동업자가 언론에 나와서 네. 이거 내가 써준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마저도. 네, 그래서 필적 감정을 받았는데 네. 달라요. 필체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필적 감사 받았군요. 이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최 씨 쪽에서는 직접 쓰진 않았어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냐라고 반론을 하고 있고, 네. 이 동업자는 그 당시 내 도장은 병원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나 찍을 수 있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어쨌든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고 다음 달 2일 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 또 있네요. 네.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6분 정도 남았는데 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부인 김건 씨뿐만 아니라 또 최 씨까지 네.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어제 뭐 노컷뉴스도 이제 보도를 새로 또 맞습니다. 예.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고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네, 거기에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라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였죠. 그게 작년 보도. 예, 작년 2월 보도였습니다. 작년 2월. 네. 예,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또 뭘 보도했냐면 그 장모 최 씨가 네.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지인이 물어봐요. 도이치모터스 요새 시끄러운데 그거 형님이 한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내가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녹취에 예, 따르면. 그 녹취를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어제 이제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은 장모의 주식 계좌와 그 도이치모터스의 재무 담당 임원이 있습니다. 네. 이 임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주식 계좌가 네. 하나의 IP에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 이걸 이제 검찰발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검찰발로. 예, 검찰이 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 네. 수사하다 그런 게 아마 확보가 됐다고 기자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하나의 IP로 여러 계좌를 거래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이제 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하나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네. 여러 계좌로 거래를 하면서 특정 주식의 주가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주식 거래만 했다는 것까지만 나왔지 네. 뭐 특정 주식,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검찰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흘리진 않잖아요. 검찰이 예, 흘리더라도. 예, 예. 상당히 수사가 사실이라면 진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녹취록이 예. 이제 녹취 파일 같은 거 입수해서 보도를 하시는데 네. 재판에 가면 예. 많은 그러니까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실제로 당시에 파일이 검찰이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뭐 녹취 파일을 좀 줄 수 있냐 이런 요청을 하기도 검찰 했었어요. 측에서. 예, 네. 그냥 중요한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네. 예.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지니까 네. 그 워딩에서. 네. 장모 최 씨 측 송경식 변호사 예. 이쪽 얘기도 어쨌든 들어봐야 되는데 입장문을 냈어요. 예. 그 누구와도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굉장히 크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네. 뭐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 공작이라는 반응인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있고요. 네. 그 사건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건의 실체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간에 10년 동안 계속 돈 거래한 정황이 있고, 10년 동안. 예, 네.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다 나와 네.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 그리고 장모가 스스로 그것을 시인했다. 지인과의 대화 녹취에서
이런 점을 보면 사건의 실체는 물론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겠지만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예. 작년 뉴스타파 기사와 이제 노컷뉴스 이런 것들 보면은 종합해 보면. 근데 근접해 다만 가고 이제 있죠. 이거를 요 시점에서 네.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건 뭐 그건 이용하는 예, 사람들 몫이고 예, 어쨌든 그건 사건대로 가야 되는 건데. 본인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예. 장모 최 씨랑 뭐 지인 간의 이제 대화들인데 네.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 김건희 씨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최모 씨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제가 녹취만 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쭉 취재를 해본 느낌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식에 손을 많이 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아내인 김건희 씨는 약간 주식 부분을 맡고 주식 쪽. 예, 장모는 그 부동산 부동산 부분을 쪽을. 맡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장모 최 씨의 녹취가 나오고 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 네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장모 최 씨가 돈을 보내야 할 상황에 김건희 씨가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걸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조심스럽게 네. 다음 달 2일 예.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뭐 안 예상하기는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나온 어렵지만 내용만 보면.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보면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 생각합니다. 경찰도 징역 3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렇죠. 3년이나 구형을 예, 했어요. 뭐 검찰이. 그 구형이 네. 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가 네.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건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예. 또 우리나라는 판사에 따라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판사님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판사님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또 오늘은 예. 어떤 주제인가요? 혹시 그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네. 예. 뭐 바쁘시니까 중간중간 또 샌드위치 많이 드실 텐데. 샌드위치, 햄버거, 라면, 네, 많이 먹습니다. 네. 참치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유독 좋아하죠. 참치를. 저도 유독 좋아하는데 오늘 혹시 주제가 주제가 네.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아, 정말요? 예,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에는 참치가 없다. 미국서 소송입니다. 아, 이번에는 미국 얘기예요? 예. 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환영해요. 참치까지. 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참치 샌드위치라고 했는데 참치가 없었다는 건가요? 뭐 예. 붕어빵에 뭐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서브웨이의 참치 샌드위치가 참치맛 샌드위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요. 서브웨이의 참치 샌드위치를 분석한 결과 참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출되지 않았다. 와, 이 표현 참치가 없다는 놀라운데요. 거예요. 예. 검출. 예, 이건 보통 독성 뭐 이런 거 검출 그러니까요. 이런 뭔가 건데. 이제 연구원에서 네. 뭐 물질 같은 거 검사할 때 쓰는 건데 네. 참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네. 자, 현지 시간 지난 19일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생선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실에 의뢰해서 성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에 포함된 참치 성분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실험실 관계자는 참치를 재료로 사용했지만 너무 심하게 가공을 해서 네. 성분을 알아낼 수 없었거나 네. 아니면 애초에 참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분석했는데 성분 테스트까지 했는데 예, 검출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그동안 참치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예. 네. 일단 소비자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는 캐런 다노와 씨와 닐리마 아민 씨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서브웨이 지점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구입해서 재료를 테스트한 결과 실제 재료는 참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자, 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음식의 중요한 재료가 통째로 빠져있는 음식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네네. 서브웨이 측이 참치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가공물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 서브웨이 지점에서 했으니까 꽤 뭐 이분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의심을 했던 그렇습니다. 상황 같은데 예, 예. 서브웨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에 대해서 서브웨이 측은 네. 판매 중인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참치는 진짜 참치일 뿐만 아니고 자연산 참치라고 지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소송을 네. 통해서 아마 좀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실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자연산 참치라고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난 대체 뭘 먹은 거죠? 참치맛 샌드위치로 이름을 바꿔라. 네네. 새우버거를 새우 조금의 명태로 채운 거랑 비슷하네 이런 댓글이 있었고 그 밑에 또 대댓글로 네.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다던 환상적인 버거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네네. 뭐 붕어빵도 붕어 성분 검출 안 된다. 한국 서브웨이는 진짜 참치 100% 들어갑니다라고 네. 옆에 4년 알바생 이렇게 또 적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알바생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또 대댓글로 당신의 댓글 하나가 우리나라 서브웨이를 살렸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자.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먹는 것으로 장난하는 놈들은 엄벌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명문들이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 서브웨이 같은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에요. 소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동안. 서브웨이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또 지점을 보유한 체인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음식점보다는 좀 빈번하게 소송의 표적이 됐었고 네. 서브웨이는 이 참치의 성분 논란 말고도 네. 여러 논란에 시달린 바가 있는데 네. 2013년에는요. 네. 12인치 샌드위치가 네. 사실상 11에서 11.5인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또 집단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정말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거 진짜 기분 나쁜데요? 12인치라고 홍보를 해놓고 네. 재보니까 이제 11에서 11.5인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소비자들의 불만에 이제 깜짝 놀란 서브웨이는 이제 재판에서 네. 같은 무게의 밀가루 반죽으로 6인치와 12인치에 사용되는 빵을 만든다면서 네. 다만 반죽과 네. 빵 굽는 과정에 따라서 네. 빵의 부풀기와 모양이 늘 한결같을 수가 없다. 빵의 길이가 광고보다 좀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 당시 재판부는 서브웨이의 광고나 마케팅에서 부적절하거나 좀 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없다. 예. 네. 자, 사기 논란에 벗어난 서브웨이는 앞으로 매장에서 빵의 길이를 최소 6인치, 12인치보다 길게 만들어서 더는 이 길이 축소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면서 소송을 사실상 매듭졌고요. 네.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52만 5천 달러를 부담하고 9명의 또 원고 대표들에게 1,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광고와는 다를 수는 있는데 양이 많거나 길면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적거나 짧으면 짧은데. 네, 네. 0.5인치, 1인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차이죠. 네. 그런 거 좀 평소에 잘 따지면서 드십니까? 뭐 따지진 않는데요. 네. 네, 듣고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네. 8797번님 참치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정말이에요? 서브웨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아까 그 댓글에 알바생은 우리나라는 정말 참치라고 우리나라는 예. 이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네, 뭐 마음 한번 편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예. 일단 즐겨보도록 하죠. 예. 네, 지금까지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는 고품격 정치토론 영민한 정치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요즘 정치권에서 워낙 떠들썩한 혹은 시끄러운 윤석열 엑스파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6페이지짜리 목차만 있는 걸 지금 여의도에 쫙 돌거든요. 네네네. 그건 봤습니다. 목차. 아까 우리 목차, 신인보 기자도 그 목차 나와 있는 아마 것만 지금 언론과 네. 여야 정치권에 쫙 도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잔뜩 네. 기대를 하고 봤는데 목차만 쭉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드신 생각은 어떤 거였나요? 이 목차만 봤을 때 오는 느낌? 지금까지 윤석열 일가 그리고 처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들 뭐 인터넷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게 총 라운드업이 물론 됐고요. 네네. 플러스 윤로남불이라는 항목하에 윤석열 네네. 검사를 30년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 평검사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때까지 윤석열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 의심 가는 모든 사건들이 50여 건이 50여 건. 네, 50여 건이 제목이 쭉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물론 부인 관련도 10여 건이 있고요.
장모 최 씨 관련 건도 15건이 있는데 이건 뭐 개인 생활, 뭐 결혼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처녀 때 얘기도 물론 있지만은 장모는 결혼하기 전에. 네. 경양 각지에 그 부동산 제목이 쭉 있고요. 네. 참 부지런하다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많고. 누군가가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네. 여러 사람이 작성한 걸 누가 정말 라운드업 한 걸 수도 있고. 뭐몇 사람이 라운드업을 했다고 짐작이 되고요. 되는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윤노남불하에 있었던 것은 이건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아, 검찰 내부의 얘기일 것이다. 네, 이건 네. 여기 검찰 외부에 무슨 정보기관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은 어떻게 목차는 보셨? 네, 저 물론 목차 받고 네네. 여러 가지 버전이 돌아다녀요. 사실 뭐 80쪽짜리도 막 그냥 다니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선 때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특히 야권의 제일 강력한 대권 주자를 주제로 한 이 파일들은 네. 늘 있어 왔어요. 늘. 소위 말하는 정보질한 것들 굉장히 이제 많이 돌잖아요. 예. 네네. 늘 있어 왔고 뭐 MB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 못했다면은 윤석열 캠프는 정말 정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고, 네. 다만 문제는 이거를 이제 야권에 그래도 야권에 속한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페북에 올리면서 이게 더 크게 확대가 됐고, 네네. 또 더 크게 확대가 된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5월 26일인가요? 네네. 그때 뭐 그 윤우진 등 뭐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건 파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했기 때문에 파일이 있는가 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파일들이지만은 이것이 여당의 당 대표의 입에서 파일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예. 단어 자체가 좀 자극적이었죠. 그렇죠. 대표가 굉장히 그런 썼기 자극적이죠. 때문에.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요즘처럼 SNS가 없는 뉴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누구에 대한 소문, 괴소문 뭐 이런 말로 그냥 이렇게 통용이 되다가 네. 이제는 파일, X 파일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당 당대표가 파일 얘기를 했고 이것을 야권의 평론가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증폭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목차를 쭉 읽어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온갖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와 이런 거를 총망라한 네. 제목만 그냥 한 5, 6페이지 정도 목차만 해도 예. 그렇게 긴 거네요. 예, 이렇게 네. 됐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 X파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을 검찰총장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사검증이 완전히 실패한 거고요. 네. 이런 걸 몰랐다는 거는. 네네. 만약에 그때도 알았다면은 그거는 위선이었죠. 알면서도 검찰총장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거티브 대응팀 잘 만들고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주변 의원 그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검증 과정이라고 해서 당신은 인사청문회니까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야당에선 당연히 자료를 모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건데 소위 말하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버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초 작성자가 야권 발이냐 여권 발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인사청문회가 이제 2019년에 있었잖아요. 네네. 인사청문회 때는 여권이 방어를 하고 야권이 공격을 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뀌면서 바뀌었죠, 공방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가 나오게 된 탄생 배경이나 경위를 쭉 보면 그때는 이 중에 일부가 물론 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이제 여당이 신경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당연히 그때 가지고 있던 뭐 파일인지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자료로 공격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인사청문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대통령의 선택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흠을 덮어주는 일을 하려고 여권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대립각이 있으면서 그때의 자료가 이제 공격 자료가 돼서 사실 이 지금 돌아다니는 X파일의 일부는 그때 물론 나왔겠지만 이게 전체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선거 때 되면 그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 소위 말하는 찌라시 정보지 다니고 저도 이제 기자할 때 그런 걸 이제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 건 늘 있는 거니까 새롭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후보가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네. 있을까요? 그런 어떤 목차나 이런 것들 보셨을 제가 때.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치를 처음 하다 보면은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의 주체였지 그렇죠. 이런 그게, 그 X파일의 주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X파일의 목록에 있는 모든 이슈 사건에 대해서 후보 자신이 이런 걸 밝힌다든지 이런 거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날라오는 화살이 한두 개였을 때 말이지. 네네. 예, 너무나 이거 많아요. 이런 상황 이걸 노리는 거예요. X파일을 사실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화두나 정책이나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죠. 그러려면은 준비된 다른 중무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X파일이라든지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그 네거티브에 대항하는 네거티브로는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네, 그럼 네. 계속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끌 겁니다. 그 네거티브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 때 거기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유포했는지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한 뭐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되고요. 후보는 이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국민을 향해서 다른 비전, 정책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 자신의 철학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과거에 많은 주자들이 그래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명심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말 엄청나게 단련된 정치인들도 이런 일이 계속 터지면은 또 여러 건이 한꺼번에 터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바로 노려서인지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윤 총장을 향해서 빨리 입당하시라. 우리가 보호막이 되드린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엑스파일 논란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좀 가속화시킬까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 가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일단 네. 장모 판결도 7월 2일로 예정이 네, 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27일 날 할 거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태길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엑스파일이 그 이후에 터져 나오고 뭐 지금 일이 복잡하게 됐는데 김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면 대응할 수밖에는 없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목차에 있는 것만 봐도 부인 건, 장모 건, 본인 건 해가지고 한 7, 80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수로 중에는 네. 또 굉장히 아주 민감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이 7, 80건을 다를 대응할 수는 없지만 네네. 민감하고 중요한 거 몇 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개 본인 비리만 있는데 이건 지금 경우가 달라서 장모의 비리, 처의 비리 뭐 이건 폭발력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들 외에도 재판 중인 것도 있지만은 네. 처나 장모의 비리는 이건
재판과 상관없이 굉장히 민감하고 뭐 도덕적으로 지금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뜨는 이유가 공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공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응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 비리를 극복하고 나도 지도자로서 역량이 과연 있느냐. 리더십이 이게, 서겠느냐.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더 어려운 난관이죠. 지금 난관은 개인 비리도 본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이 엑스파일이 야권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맥락이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터져 나온 경위를 잘 살펴보면은요. 결국 이건 야권 내부의 어떤 개파랄까 어떤 하여튼 분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헤아려서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권에서 이걸 만들었고 누군가가 만들었고 이것을 소위 야권 인사가 그 이제 장모 소장이 밀반입했다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수사죠. 밀반입해서 내부에서 이제 수류탄을 터뜨렸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가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 있고 아니면 정말 충정에서 나온 걱정이었다. 좀 나이브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엇갈린 판단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후자 쪽으로. 이 수류탄은 여권 쪽에서 제조가 됐다. 제조가 됐다. 예, 수류탄. 네. 메이드 인 여권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장성철 소장은 단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았죠. 장성철 소장 얘기에 따르면 네, 말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 말에 따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 중에 문건 하나는 여권의 기관에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 뭐 금융계좌라든지 뭐 잔액, 잔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더더군다나 야권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이 기관에 있지 않으면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정도의 그런 기관이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성철 소장을 알죠. 뭐 최근에야 뭐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말은 저는 믿어요. 이걸 전해준 사람이 이게 정보 관계자, 네. 정보에 상당히 익숙하고 정보와 관련된 일을 좀 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네. 만든 것은 기관에서 만든 게 맞겠구나. 네. 특히 여권에서 만든 게 맞겠구나. 그다음에 거기에 용어들을 좀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네. 대응의 문장이나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네. 음해하기 위한 상처내기 위한 그런 용어들 사자성어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무슨 뭐 야권의 다른 캠프에서 만든다든지 네. 이런 걸로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야권에서는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큰일 날 저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게 상당히 밝혀진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엑스파일 이거 돌아다니는 것도 보니까 이거는 음해성일 가능성이 저는 너무나 높다. 저도 음해성일 가능성. 문건을 네. 참 많이 봐온 사람인데 딱 보니까 좀 그렇더군요. 근데 이게 이제 장성철이라고 하는 소위 야권의 시사평론가가 네. 페이북에 쓰면서 이게 이제 커졌는데 소스나 만들어진 것은 저는 여권 쪽이 맞는다라는 네. 강한 그 의구심이 들어요. 의심과 추측. 네. 이제 이걸 정치적인 맥락이나 약간 음모론에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가 이제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요. 누군가는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보좌관이었다라는 그 방점을 찍으시는 분 있고
또 굳이 어떤 분은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전전략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듯한 이제 멘트를 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하고 관계가 있던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네네. 거죠. 그건 뭐 기자들도 다 알고 저희도 알고 뭐 패널로 또 요새 방송에 그렇죠, 자주 방송 많이 나오시기 한- 때문에 네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최근에 친한 사람이 누구냐를 저희는 주목하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네, 네네. 그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뭐 저기 김무성 전 의원도 뭐 최근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김무성 의원은 좀 덤태기를 쓴 것 같고요. 네네. 이분이 최근에 친한 사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추측을 네, 하신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맥락에서. 제가 네. 봐도 김무성 대표는 아마 2018년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못 봤다는 거 네, 아닙니까? 관련이 이제 아, 관계가 없다. 그게 네. 사실일 겁니다. 그런 거는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사실이고 그냥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뭐 이 장성철이라고 하는 김무성계, 김종인계 이거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관계 없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렇죠. 상당히 우발적인 요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윤석열 캠프와의 인간적인 섭섭함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있을 거에 수 대해서 있죠. 네. 전달해 줄 테니까 대비를 하시오라는 그런 처음에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화했더니 콜백도 없고 이런 경우에 사람이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콜백 안 하면 요새 무지 섭섭합니다. 예, 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섭섭하면 오래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발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국가 간의 전쟁도요. 굉장히 작은 사건에서 일어날 사소한 수가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음모론을 제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평상 이 대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 윤석열 그 캠프 쪽에서는 대비를 해야죠. 예, 이런 거 없고 네.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대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거죠.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대변인 열흘 만에 사퇴입니다. 네, 이게 경질인지 사퇴인지 이게 보통 그런 경우는 어느 한쪽이 크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다 반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말 둘만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의원님? 그 좀 굉장히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건 양측에 다 규책 사유가 있겠죠. 왜 그랬는지를 저희가 팩트를 정확하게 뭐 몇 가지 설은 있지만 네네. 그건 다 짐작일 뿐이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고 뭐 이동훈 대변인의 뭐 책임도 물론 없지 않지만 전반적인 책임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있습니다. 이걸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건 네. 그건 윤 전 총장의 판단력, 지도력, 뭐 통제력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으로 거죠. 보여준 사건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사실 후보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힘든 것이 그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들 참모진 또 지지 세력과의 그 후보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그 참모진에 대해서 매니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선거 치르는 내내 또 선거 이후에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훈 그 전 대변인의 네. 언론 인터뷰 이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조그만 이견이 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견을 관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지도력, 정치력이 이제 필요했는데 네, 네. 바로 사표 내고 이게 또 수리가 되고 열흘 만에 대변인이 떠나게 되는 캠프를.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저로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네. 일이 이제 다시 생기면은 정말 큰일 날 텐데 네. 이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험대에 올라가겠죠. 네. 잘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넘쳐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김미경 소상공인 정책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온라인 쇼핑 대부분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온라인 판매 자체가 좀 낯설거나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온라인 판매를 해보지 않았거나 또 별도로 쇼핑몰을 제작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가 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5개 온라인 쇼핑몰 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네. 쿠팡, 지마켓, 옥션, 티몬, 롯데온하고 손잡고 저희가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쏠쏠마켓을 5월 3일부터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이곳에는 1,400개 업체가 업체에 4천여 개 상품이 이제 입점이 돼 있고요. 네.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이제 선발해서 입점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들은 할인 쿠폰 발행, 홍보 지원 그리고 판매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통해서 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사이트 그리고, 들어가서 뭐 이 소상공인 전용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오나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네. 그 지금 조금 긍정적인 거는 네. 저희가 5월 한 달 그 운영을 했는데 총 매출이 24억 정도 나올 정도로 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네. 상설관에서 특별히 그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7월 4일까지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금액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쇼핑 대전 슈퍼 서울 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식품, 문구, 홈 인테리어, 패션, 의류 이런 4천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슈퍼 서울 위크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아, 네. 작년 행사에서도 한 3주 동안에 17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정도로 많은 그 소비자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뭐 품질도 좋고 뭐 소위 네. 말하는 가성비도 좋고 뭐 이런 네. 상황인가 봅니다. 네, 매출이 네. 상당히 있네요. 그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도 계실 네. 텐데 다른 어떤 기회 좀 알려주시죠. 네네. 네. 네, 저희 특별 할인전은 슈퍼 서울 위크는 이제 올 12월에도 더 개최를 한 차례 더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 23일까지 하반기 슈퍼 서울 위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가로 모시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획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을 중심으로 좀 선정할 계획이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이게 이제 입점하는데 어느 정도 자격을 평가를 하실 텐데요. 네네. 네.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소상공인이시고 또 온라인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네. 소상공인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도 혹시 있나요? 이 온라인 시장 네네. 진입. 네. 네, 사실은 기획전도 중요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이제 온라인 판로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는 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이제 온라인 실무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직 그 온라인 쇼핑몰 MD하고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상담회도 열어드리고 네. 또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도 해드리고요. 네. 또 상품 패키지 디자인 개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김미경 소상공인 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